네, 오늘은 여러분들 미적분의 실생활 활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감을 잘 잡으시라고 상당히 구조화를 많이 시킨 상태로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또는 본인만의 그런 재구성이 전혀 없이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런 주제의 희소성이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자세한 주제 소개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여기 있는 이 주제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분의 핵심 개념은 변화율이죠.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미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화하고 있는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두 가지 주제는 제가 관련해서 벌써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의 변화율이죠. 자,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미분을 통해서 알게 되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를 들으시면서 큰 그림의 흐름을 짜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중요한 게 주변의 차들의 움직임을 우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차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다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물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자, 이 차량에서 빛이나 전파를 쏴요. 그래서 이제 전파를 쏘면 이 전파가 이제 갔다가 앞에 차를 맞고 다시 이렇게 반사되어 돌아오겠죠. 그래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면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판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알게 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속도를 또 조절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나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속도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요. 반영해야 될 게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이 내용은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교과서에 있던 문제예요. 자, 어렵진 않은데 어떤 운전자가 100m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자, 100m 앞에 정지하세요 라는 신호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이렇게 된대요. 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안 멈추죠. 이제 제동 거리가 되겠죠. 자, 제동 거리가 이렇게 될 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해서는 양수씨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동 거리가 100m를 안 넘으려면 자, 우선은 그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우선은 멈춰야 되니까 자, 얘를 미분한 속도가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합니다. 즉 정지할 때의 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t까지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제동거리를 구해서 그 제동거리가 100m를 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큰 틀은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속도 가속도는 저희가 이제 이 수투만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너무 단순한 형태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자, 설명 찾아보니까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차량 추종을 위한 안전거리를 비교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차량 추종 이론은 연이어 주행하는 두 차량 간의 가감속도, 차두 간격, 속도 등 변화 상태 및 상호 관계식을 규명한 분석 기법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차와 뒷차 간의 여러 가지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한 분석 기법인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정지시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정지시거는 공주 거리와 제동 정지 거리를 합한 값으로 결정된다. 자, 그런데 이 공주 거리는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주는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동 정지 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정지시킬 때까지 필요한 거리다. 하고 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제동거리와 안전거리만 생각하더라도 그 영향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정지 시거를 계산하는 이제 식, RSS 모형이라는 것을 통한 이 안전거리 계산 공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식이 이제 막 복잡해 보이는데 보면은 앞차와 뒷차 간의 이제 속도, 차량들 간의 또 가속도, 감속도, 그리고 뭐 차량의 길이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상황을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는 아까 교과서 정도의 상황, 현재 차의 속도와 앞차의 속도 정도를 고려한 단순한 상황부터 거기에 이제 조금씩의 상황을 더 고려한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설정하셔서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앞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로 줄어든다면 나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거리를 설정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지, 뭐 이런 계산들을 능력껏 구조화를 시켜보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일기예보와 관련된 건데요. 자, 일기예보가 뭐 단순하게는 이제 뭐 기온의 그래프를 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죠. 대기의 움직임이 핵심이에요. 자, 움직임이니까 당연히 미분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자,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유체니까 네, 여러분들 액체라든지 이 기체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을 보시면 맞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얘를 또 깊이 있게 이해해서 이걸 방정식을 풀어내는 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이 공식이 갖게 되는 의미, 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식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학적인 공부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기호가 뭐냐면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편미분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시면 또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편미분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또 공부하실 수 있고, 자, 이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수학적 난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이 해결이 돼서 정확한 해를 딱딱딱 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대기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 해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분야가 또 사용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뭐 근사값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기반을 할 수 있는 만큼 보태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선생님이 풀이 변환을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쓰는 보고서보다는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껏 이해했다고 보고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 하면 또 하나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CG 영상 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겨울왕국에서 눈폭풍이 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도가 일어나는 장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이에요.
이런 액체나 뭐 대기 뭐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식으로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수학적 도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제와 관련해서 이 나베스토크스 방정식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는 자, 약물의 농도 변화인데요. 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입을 하면 우선은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이제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지수함수 형태를 띱니다. 지수함수 형태.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약물의 농도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약물의 농도는 저희가 왜 조사를 할까요? 그렇죠. 약물을 넣고 나서 그 약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우리 몸에서 약효가 지속되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 약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넣는 게 좋을지 이 투약 간격들을 또 알 수 있잖아요. 맞나요?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수학 원 주제로 반감기에 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많이 참고가 되실 텐데 사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함수에 이 자연상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주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미분과 적분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담으셔도 괜찮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미분과 적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위의 식을 보시면 그 약물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이 약물의 변화율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자, 여기서 K는 소실 속도 상수예요. 약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소실되는지를 알려주는 상수인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은 그 약물과 몸에 있는 효소가 결합을 해서 이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어느 정도 있는 것까지는 약물의 양이 많아지면 반응하는 효소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약물의 양에 비례해서 대사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속도 소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그 약물의 소실 속도 상수를 알며 이 약물 농도의 이 변화율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변화율을 아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 이 약물의 농도식을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구체적인 계산은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 자, 기회가 되면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농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또 이 농도 함수를 또 한번 적분을 하면요. 자, 얘가 농도 그래프니까 이 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이 밑부분에 이 넓이가 나오겠죠. 자, 얘를 저희가 AUC라고 하는데 자, 얘가 나타내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양이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약물에 노출된 전체 양을 계산해 줍니다. 우리 몸이 약물에 노출된 전체 양. 자, 그 노출된 전체 양을 알면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또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물을 어떤 식으로 투여해야 될지, 또 약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적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보고 수학적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만의 살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생물의 개체수 변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개체수의 성장 모델로 고안된 미분 방정식. 자, 유명한 이 로지스틱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방정식에서 이 N은 개체수를 의미하고요. 자, 여기서 이 R이라는 N은 내적 증가율인데 그 생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증가율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이나 이런 방해를 받지 않았을 때 그냥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증가율인 거예요. 다른 것들에 영향받지 않았을 때.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K라는 애는 환경 수용력.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 개체수의 정원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겠죠. 개체수의 최대치. 자, 개체수의 변화율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현재 개체수가 굉장히 작아요. 자, 개체수가 거의 뭐 의미 없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n이 0에 가까워지면 이 부분이 k분의 k니까 1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러면
dt분의 dn이 뭐가 될 거냐면 뒤에가 1이 되니까 rn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 거의 개체수가 r배, r배, r배를 하면서 성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r이 계속 곱해져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 형태를 띠고요.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지수함수 무한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개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개체 성장을 하다가 이 n이 좀 많아져요. 자, 어떻게 많아지냐면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대치,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k에 가까워지니까요. 여기 이 부분이 분자가 0이 되니까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변화율 자체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즉, 처음에 개체수가 적었을 때는 지수함수처럼 증가를 이렇게 하지만 개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개체수의 변화율이 0, 즉 변화율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화율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저희가 이제 S자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경을 고려한 이런 그래프가 바로 로지스틱 방정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로지스틱 곡선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사실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더 다양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로지스틱 곡선이 또 사용되는 분야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조사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주제뿐만이 아니고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미분이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효율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전문 분야와 관해서 미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조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